조선 궁중기사. 지나가던 여인을 덮친 성균관 유생의 성추행 사건. 세종 20년인 1438년 8월 1일 세종실록에 성범죄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요지는 성균관 유생 둘이 옷을 벗고 목욕하다 지나던 여인을 덮치려 했지만 여인이 도망가는 바람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헌부 수사 결과 문제의 유생 둘 중 실제 여인을 덮친 유생에게 장 80대의 형을 내렸는데, 당시 조선은 모든 범죄의 판결에 1367년 제정된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을 따랐습니다. 무릇 하가는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다. 여자를 유괴한 뒤 간음하는 저가는 장 100대이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의 유배 3천리에 처한다. 대명률 형률 범간조. 성균관 유생인 진사 최한경과 생원 정신석은 성균관 내의 공자 사당에서 거행되는 제사를 위해 성균관 옆에 흐르는 무림 반수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모든 언행을 삼가는 기간이었는데, 두 유생 앞에 평상복 차림에 앳된 부인이 여종 둘을 거느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사 최한경이 홀랑 벗은 채 갑자기 뛰어나가 부인을 쓰러잡고 희롱하며 욕을 보였고, 부인은 완강하게 항거했으며 부인의 여종은 우리 집 안주인이에요 라고 부르짖었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정신석이 부인의 두 여종을 때려서 쫓아버리고는 최한경을 도와서 힘으로 부인을 억눌렀는데, 세종실록은 여인을 어떻게 욕보였는지는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인이 쓰고 있던 갓을 빼앗아 성균관의 제실로 돌아왔는데, 정신석에게 쫓겨난 두 여종에게 부인이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집에서는 사내종인 원만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인은 풀려났고 두 유생은 떠난 뒤였는데, 종 원만은 즉시 성균관 숙직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438년 명 정통 3년. 여자를 희롱한 생원 최한경에게 장형 80을 시행하게 하다. 당초에 성균관 문묘에 전환하기 위하여 취재하던 날에 생원 최한경과 정신석이 반수에서 목욕하던 중 한 앳된 부인이 편복 차림으로 여종 둘을 거느리고 도보로 반수의 길을 건너는 것을 한경이 홀랑 벗은 채 갑자기 뛰어나가 앳된 부인을 쓰러잡고 희롱하며 욕을 보이었다. 부인이 완강히 항거하고 그의 계집종이 우리 집 안주인이에요 하고 크게 부르짖는 것을 신석이 두 여종을 때려서 쫓아버리고는 한경을 도와 힘으로 여자를 억눌렀었다. 뒤이어 부인의 입자를 빼앗아서 제실로 돌아왔었다. 두 계집종이 집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하여 그 집에서 사내종을 시켜와서 본즉 부인은 이미 풀려나왔으나 그 썼던 입자를 잃어버렸었다. 또 밤도 이미 깊었고 한경도 또한 벌써 가버렸었다. 그 사내종이 즉시 성균관직 숙관에게 고하기를, 나는 홍려강의 종입니다. 아직 출가하지 않은 여주인이 미복 차림으로 피병하여 어린 계집종을 거느리고서 장차 그 대모댁으로 가려고 반수를 지나가다가 불의의 두 유생에게 침핍을 당해서 옷을 벗기우고 강제로 욕을 당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나이 어린 계집종들은 유생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서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달려왔으나 미쳐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유생이 입자를 빼앗아 왔으니 이를 찾아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공자님에게 올리는 제사를 앞두고 목욕 재개 중이던 유생들이 여인을 욕보였다니 대단한 파문을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성균관은 서둘러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성균관 기숙사생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최한경, 정신석 두 유생이 자백을 했지만 두 사람은 다만 희롱했을 뿐이라고 진술해 성희롱 부분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건 조사는 종 원만의 모호한 진술로 지지부진했으나 이 무렵 사헌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홍려강의 아들인 홍우명의 첩, 소왕이었습니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행과 부정부패를 규찰하고 수사하는 사법사정기관으로 요즘으로 치면 검찰과 감사원을 합친 기능을 하는 곳인데, 사건이 유야무야 될 위기에 처하자 당한 여인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선뜻 내기 어려운 용기인데 조선시대 때는 더욱 심했을 것으로 소왕의 사헌부 고소는 조선판 미투라 할 수 있을 사건이었으나 세종실록은 석연치 않은 냄새를 풍깁니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8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438년 명 정통 3년. 여자를 희롱한 생원 최한경에게 장형 80을 시행하게 하다. 이때에 이르러 이름이 여광의 아들인 우명의 첩 소왕이란 자가 사헌부에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강간미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단지 희롱당했을 뿐이라고 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의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사대부 집과 관련된 것이어서 아무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헌부에서 아뢰기를 우명의 산호 원만이가 처음에는 여주인이라 일컫다가 다음에는 유모의 딸이라고 일컬었고 그 다음에는 비첩이라 일컬었습니다. 말을 3번 뒤바꾸어서 사람들의 귀를 혼란시켰습니다. 신석은 자신이 재앙의 집사가 되어서 부인의 입자를 빼앗고 희롱하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태형 40대를 시행해야 하오며 한경의 소왕을 강간하고자 하여 침핍한 죄는 장 80대에 해당하옵니다. 소왕이 용기를 내어 사헌부의 성균관의 두 유생을 고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처음엔 강간미수라 진술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희롱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세종실록은 소왕이 왜 진술을 바꿨는지 기록하지 않았는데 소왕이 진술을 바꾸자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을 던졌는데 그 사건이 사대부 집과 관련된 것이어서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소왕의 진술과 관련해 사대부 남편 집안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인 두 유생과 그 가문이 어떤 조치를 한 것인지 사건을 수사한 사헌부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수사한 사헌부는 정신석은 태형 40대, 최한경은 장 80대에 해당된다고 세종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사헌부의 최종 수사 발표를 들은 세종은 미심쩍다면서 재수사를 명했는데 세종은 들리는 바로는 강간미수에만 이르지 않았다니 다시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임금에게까지 미심쩍은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성균관 유생 성범죄 사건은 당대의 핫이슈가 되었던 것 같지만 사헌부의 재수사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헌부는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고소한 사람의 진술로만 결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거듭 조사하고 추궁해도 소왕의 진술은 성희롱만 당했다는 것이라 그 이상의 죄상을 밝힐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최한경에게 장 80대의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는데 소왕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음에도 결국 최한경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 80대의 처벌을 받은 최한경은 6년 뒤인 1444년에 실시된 3년 만에 치르는 정기 과거인 식년시의 최종 합격자 33명 중 5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최한경과 함께 소왕여인 일행을 육보인 정신석 역시 20등으로 급제를 했는데 필원잡기와 사가집, 동국통감을 지은 서거정이 전체 3등을 차지한 과거였습니다. 최한경은 과거 합격 후 글씨를 잘 쓴 덕분에 능력을 인정받아 급제 8년 만인 1452년에 형조의 도관정랑이 되고 2달 만에 성균관 직강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사관원 좌헌납 송인창이 숭사를 다루는 관리인 도관정랑을 2달 만에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고 간언하자 단종은 최한경이 글씨를 잘 써서 춘추관으로 옮겨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종은 만약 그것이 무리스럽다면 도관정랑과 성균직강을 겸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편법을 쓰면서까지 최한경을 발탁했는데 그는 이후 세종실록 편찬의 사관으로 참여합니다. 단종 3년인 1455년에 호주정랑 재직 중에는 몰수한 최습의 가산을 월권으로 나눠 지급한 일로 장 80대와 이마에 전과 기록을 새기는 자자, 전과자 이름을 적은 명부인 장리안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집정이던 수양대군의 배려로 태형 40대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그렇게 문명을 떨친 최한경이었지만 여자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고 질투까지 심했던 모양입니다. 세조 2년인 1456년에 행호 조정랑이던 최한경은 기생 청루월을 첩으로 삼고 는 부하관리 이덕중에게 청루월의 심부름을 들게 했는데 청루월이 만나는 다른 남자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시뿐이 아니었는데 최한경의 사주를 받은 이덕중은 청루월에게 희롱하는 남자만 보면 해코지를 하며 그 남자들과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 탄핵을 당하자 최한경은 이덕중을 피신시키고 다른 노비를 시켜 대신 소송에 임하게 했고 일이 발각되자 이덕중에게 금품을 주고 발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국 최한경은 사헌부의 탄핵에 따라 파직당했지만 3년도 안 된 1459년 이전에 불사조처럼 복귀해 이듬해 당상관에 올랐고 이조참에 성균관 대사성 등 요직을 역임한 뒤 사망했습니다. 성균관 유생 시절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였고 또 관직 생활 중 기생과의 스캔들로 파직당한 인물이 훗날 최고 지성이라는 성균관의 수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오히려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가해자가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저울추가 오락가락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수 정훈이의 노래로 알려진 주옥 같은가요? 꽃밭에서의 가사가 실은 최한경이 성균관 유생 시절
어릴 때부터 연모해오던 박소저라는 여인을 위해 지은 연애시였다고 합니다. 출처도 최한경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반중일기라는데 반중은 성균관 인근의 동네를 일컫습니다. 좌중어언담 파여.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해해미세 군아래에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작작기와 피엄에 아름다운 꽃이여. 어찌 그리도 농염한지. 사우기를 끌기루사.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군자질의 미인지 기운하지라. 그님이 오신다면,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중일기 중에서 고 최인호 소설가의 2007년작 산문집 제목이 꽃밭이며 그 책의 서문에서 조선조 유생 최한경의 꽃밭에서라는 시에서 산문집의 제목인 꽃밭을 땄다고 써 있습니다. 여하튼 그 주옥 같은 노래말의 주인공이 지나던 여인을 성희롱하고 심지어는 욕을 보이려 했고 사람을 고용해서 첩으로 삼은 기생들에게 접근하는 남성들을 해코지했던 최한경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조선궁중 기사는 지나가던 여인을 덮친 성균관 유생의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